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구사입니다. 자, 이제는 뭐 들어가죠? 여기 보면 핵심 요약집하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집하고 이것이 각 주별로 이번 주에는 먼저 핵심 요약집, 다음 주에는 여기는 예상 문제집.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기 예상 문제,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예상 문제.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 먼저 오늘 진도 나가는 핵심 요약집에 있는 이 진도 나가는 걸 그 분량만큼만 다음 주에 예상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론 먼저 일주일간 정리하고 그 관련된 문제 일주일 풀고 또 그 다음에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러면서 총 각각 그래서 32강, 32강을 그런 식으로 강의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핵심 요약집 이거는 제가 책을 쓴 건데 어떤 식으로 썼느냐 하면 안에 보시면은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문장은 색을 다 집어넣습니다. 단어들 또는 숫자라든지 또는 중요 단어는 전부 다 색깔을 집어넣고 또 박스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했습니다. 근데 검은색인데 조금 더 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색깔을 넣거나 진하게 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단어가 중요한 거구나 이 숫자가 중요한 거나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총 페이지는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작은 분량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요약집을 이거보다 더 줄인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부동산 공법이 예전에 비해서 문제가 상당히 수준이 높게 납니다. 어렵게 납니다. 공부할 분량이 많아요. 근데 강의할 때 핵심 요약집은 여기까지는 만들었지만 이걸 다 강의하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안 할 거 왜 써놨느냐?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설명 드리는 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건 시험 문제가 꼭 나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그중에서 여기는 조금 안 봐도 되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만 보더냐?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이 원래 이론 강의할 때 다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런데 이론 강의 때 했던 거지만 요약 강의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책에 있는 건 한 번 더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시는 분들 특히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고 1, 2차 동시에 하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정리하라고 하는 거 그것만 위주로 해서 정리하셔도 충분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불안하잖아. 공법 60점 맞는 것도 불안하거든. 한 70점, 80점 맞아야 되거든. 그럴 때는 이 책을 설명 안 한 것까지도 다 읽어와라. 그런 뜻에서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공법의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것만큼 분량도 조금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각각의 지문마다 출제 연도를 다 써놨습니다. 지문마다. 요거는 언제 몇 년도에 났던 지문, 몇 년도에 났던 지문.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 지문들이 이거는 최근에 나는 거구나. 그런 거. 또 두 번, 세 번씩 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의 지문에 뭐 27회, 31회, 33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 그런 거 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책은 정성껏, 성의껏 썼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집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요약 강의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해서 이걸 한번 쭉 돌리면 이론과 문제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수업은 그림공법이 여기 있는데 그림공법은 전체적인 걸 다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 진도 나가다 보면 그림으로 꼭 설명할 게 있어요. 그림으로 꼭 설명할 거. 그거는 뭘 한다? 그림공법에 있는 거 그 파트만 보고 주로 여기다 칠판에 써 가면서 저 책을 봐 나가면서 책 몇 페이지 내용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중요한 건 제목들만 여기다 쭉 써나가면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수업 진도가 나간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럼 먼저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한번 첫 번째 볼까요? 우리 핵심 요약집 첫 번째 쭉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본론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본문 이거부터 나오죠.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공법에서 앞에 거 간단히 뭔가 보죠. 첫 번째 우리 그림공법에 보시면 첫 번째 뭐 있었죠? 부동산 공법의 개념. 근데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뭐죠?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야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고 뭐 한다? 규제하는 법. 그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러고 그런 규제법, 부동산에 관한 규제법 몇 개나 있을까? 약 15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몇 개 모은다? 부동산 공법에서는 6개만 시험 법률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가 주택법, 다섯 번째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이 있죠. 각각 시험 문제는 총 40문제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여기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마지막 농지법 2문제입니다. 근데 강의할 때는 첫 문제는 이 순서대로 나요. 그래서 41번부터 80번까지 순서대로 쭉 나는데 요거 주택법하고 건축법을 우리가 강의할 때만 뭘 먼저 강의한다? 건축법을 먼저 강의하고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순서는 그렇게 책도 썼고 강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첫 문제는 주택법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문제가 이 건축법 나고 마지막 2문제 농지법. 순서는 그렇게 실제는 시험에 출제된다.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부동산 공법 했으니까 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법이라는 건 어떻게 됐을까? 법의 체계가 있었죠. 법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없는 거야. 왜? 지금 요약 강의에서는 본론 내용 강의지 이런 기본적인 기초이론은 요약집에서는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으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옛날에 이론 강의 할 때 다 했던 건데 잠깐만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성문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문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뭐뭐 있다 그랬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라는 게 있다 했죠. 그때 명령이라는 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한다. 그때 대통령이 만드는 걸 대통령령, 장관들이 만드는 걸 부령이라고 한다. 그때 대통령령 어떤 걸 찾아봐라? 해당 법률 시행령을 찾아보면 거기 대통령령에 관한 게 나오고 또 부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어디 찾아보니까 해당 법률 시행 규칙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조례라고 하고 행정조직에 따라서 시도조례, 시군구조례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제목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조례, 건축조례, 환경조례 등등 이런 조례란 제목들이 있단다. 자, 이렇게 했었죠. 자, 요거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습니까? 이거 꼭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이 부동산 공법에서 행정조직의 체계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 뭐다? 공법 전체를 모르는 거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볼까?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부터가 중요한 거야. 첫째, 행정기관의 장이죠. 그럼 행정기관의 장은 둘로 나눠집니다. 누구누구? 중앙행정위원회장과 지방행정위원회장으로 구분된다. 이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우리 법조문 읽다 보면 그 말 나와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어떨 때는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장은 누굴 말하고? 중앙행정위원회 장, 지방행정위원회 장, 즉 이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자들과 협의하라. 그게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하라. 반면에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해야 된다. 그럼 누구만 해당한다? 장관들만 해당하는 겁니다. 장관들끼리만 협의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중앙행정위원회장이란다. 그래서 중앙행정위원회장에는 각종 장관들이 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국가라고 부른다.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다른 말로 뭐다? 그게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와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좀 이따 이것도 우리 이론에서 나올 거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합니다. 지방행정기관. 원래 법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동일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공부하는 동안은 같은 거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건 같은 거로 보셔도 크게 공부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를 하자. 그럼 이 지방행정기관의 장들은 누구누구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된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장은 몇 명 있다 그랬죠? 5명 외우셔야 돼요. 광역자치단체장 5명. 누구누구? 서울특별시장, 인천, 대구, 부산 같은 광역시장들. 또 누가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들. 그 다음에 저기 제주특별자치도사. 이번에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다 6월달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강원도 그 특별자치도에는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일단은 누구만 생각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일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이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5명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한다. 시도지사. 그래놓고 그 광역자치단체장 밑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다. 특별시장 밑에는 서울특별시의 밑에 구청장들이 있죠. 또 광역시장 밑에는 누구도 있다?
구청장도 있고 누구도 있다? 군수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군수는 꼭 있는 건 아니야. 광역시에. 근데 군수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식으로 군이 있는 광역시도 있다. 요거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군수 있는 지역도 있다는 거. 이때 구청장들을 우리가 흔히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 해가지고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세종시에는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인구가 50만 명이 안 돼서 아직 못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아직 없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세종시에도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행할 권한, 즉 기초자치단체에 자기 고유 권한이 있는데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장이 행사할 권한은 누가 행사한다? 세종특별자치장 자기가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장 오라고 했으니까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때는 누가 대신 가야 돼? 세종특별자치장이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지가 대신 구청장들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죠. 자,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고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들이 있죠. 근데 시장이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는 대도시라고 부르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 해가지고 다시 시장이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또 대도시 시장 중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면 그건 특례시라고 또 부르는데 특례시에 대한 고유권한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대도시시장 속에 특례시장도 이 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부터 특례시장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만 정의하시죠. 자, 근데 제주도 가볼까요? 제주도 가보면 원래 시장이 있어요. 지금 누가 있죠? 제주시장도 있고 서귀포시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은 아무런 고유 권한이 없습니다. 즉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고유 권한이 없습니다. 옛날에 갖고 있었어. 근데 누가 다 뺏어갔더냐?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고유 권한을 다 가져가가지고 제주에 있는 도지사는 제주도에 있는 그 시장은 헛개비들입니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아무런 고유 권한이 없고 도지사가 던져주는 위임 사무만 행사할 수 있지 고유 업무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장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는 다르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은 자기 고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에 있는 시장들은 고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제주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한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밑에 여기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이 5명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초자치단체장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에는 시, 도지사가 있고 최고대빵으로서는 장관들이 있다. 이렇게 위계질서를 세운다는 거. 요걸 머릿속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만 정리하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에 하나 조직이 더 있어요. 뭐였더냐? 관할구역의 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관할구역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 관할구역.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을 관할구역이라 합니다.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 이걸 관할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럼 원칙적으로 뭐가 관할구역일까? 바로 광역자치단체 있죠. 요 규모가 요것들이 원래는 그게 관할구역 개념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하다. 그게 하나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그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 그것도 하나의 관할구역. 문제는 경기도 관할구역 아닙니다. 왜요? 너무 넓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쪼개가지고 시군으로 나누는 그 시군들 있죠. 요거 하나하나를 각각 관할구역이라 부른다. 따라서 도는 관할구역 개념에 들어가지 않고 시군이 관할구역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될까? 그건 섬이잖아요. 그 하나만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는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본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강원도 이제 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아직 몰라요. 안 나왔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에 있는 거기는 시군이 있죠. 이걸 그냥 관할구역으로 할 것 같아. 현재는 왜 강원도 전체를 하나의 그걸
또 통째로 제주도와 똑같이 본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어디다? 제주도 자체가 관할구역이지만 강원도도 그 전체를 하나의 관할구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조금 더 지켜보되 그건 아직은 그냥 나온 게 없다. 그 정도만 정리합니다. 자, 따라서 일대 관할구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이거를 우리가 관할구역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래서 관할구의 장들은 누구누구 있다? 줄여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다시 한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관할구의 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청이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거 전부야 이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게 행정조직의 장책에도는 이건 꼭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수업 진도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뭐로 들어가죠? 국토의 개미 의원한 법률로 들어갑니다. 이 법률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교재는 10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체계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국토의 개미 의원에 관한 법률. 제목이 어떤 뜻이죠?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뭐부터 수립하고 계획부터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국토에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이용하거나 개발이나 보존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먼저 용어 정의가 쫙 20개가 넘는 용어 정의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본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본론 내용은 먼저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는데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행정계획. 그럼 행정계획에는 여기는 몇 가지만 다룬다?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행정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매년 한 문제는 꼭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있다. 대략 그렇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한 문제씩 났었어. 근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3년에 한 번 정도 나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광역도시에서 한 문제, 도시군 기본계에서 한 문제가 연속적으로 3년 동안은 그렇게 출제됐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최소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많으면 7문제까지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지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수립하는지 그 수립 절차와 관련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어떤 내용들을 수립할 것이냐. 그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들 이 하나하나가 무슨 내용인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도시군 관리 수립 내용 이걸 정리하고 거기서 약 5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된다라는 뜻이죠. 자, 본론 내용의 두 번째. 그럼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자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보존하자 그랬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발이죠.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이게 개발이잖아. 근데 개발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법이죠? 부동산 공법. 공법은 무슨 법? 규제법. 부동산에 대해서 네 맘대로 하지 마. 규제법이죠? 그럼 규제하다 보니까 먼저 뭐 하는데 개발행위 할 때 네 멋대로 하지 말래. 뭐 받고 하랍니까? 허가 받으랍니다. 개발행위 허가 해가지고 누구한테 허가 받지? 허가권자. 어떤 개발행위가 허가 대상이지?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 어떤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내주지? 허가 기준.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허가 내주지? 허가 절차. 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당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났어요? 허가 받고 공사 끝났죠? 그러면 중공업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는 게 나오겠죠. 또 저 시골 지역, 저 시골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가 줄여서 녹관농자라는 시골 지역에다가 지금부터 개발이 이루어진대.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고 저기는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대로만 개발을 해야 된단다. 그런 저 시골지역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있죠.
또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반이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를 지으려면 필연적으로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와 관련돼서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다. 첫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더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타인의 토지 출입할 때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한 게 있고 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 등을 인허가 등을 내줬던 걸 뭐하고 싶다? 취소하고 왔지. 잘못을 저질러서 인허가 내준 걸 취소하려고 그래. 근데 그냥 취소할까? 아니요. 일단 불러다 놓고 너 왜 그래서 이거 취소 당하게 됐는지 한번 그 사유 좀 얘기 좀 해봐라. 네가 잘못을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취소하려고 하는데 네가 변명할 거 있으면 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그것을 청문절차라고 한단다. 이런 내용들이 국토의 개미 응하는 법률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얘기죠. 그럼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책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 요약집 1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10페이지에 보시니까 뭐가 나오죠? 거기 체크 포인트라는 게 나오고 그 밑에 용어 정의 해가지고 쭉 용어들이 나오죠? 이 용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든 안 되든 가장 기본 중에도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본론 내용 나갔을 때 거기서 그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어 정의는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그림 공법하고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순서가 90%는 같아요. 순서가 여기 써 있는 순서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다만 차이가 뭐다? 여기는 문장으로 돼 있지 않고 단어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놨죠. 그죠? 단어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우리 유학집 뭐죠?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예, 마지막은 이거로 가셔야 됩니다. 이 그림 공법은 이해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이건 이해도예요. 이건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암기는 뭐라 된다? 요약집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서를 보면 좋죠. 기본서 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기본서는 너무 많아. 또 내용이 너무 벅차. 사실은 공법 하나만 시험 본다면 볼만하겠지만 여러 과목이 많은데 공법 하나만 해서 한 800~900페이지로 본다.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집에 있는 이거는 완전한 문장으로 때 이걸 보십시오. 왜 그렇다?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단어로 다 시험 문제 납니까? 문장으로 납니까? 문장으로 나잖아.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된다? 이거 요약집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으로 된 이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시험 문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더 많은 일종의 이건 보조자료의 개념이고 진짜 주자료는 이 요약집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책을 먼저 보면서 나가요. 자, 10페이지에 보시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용어 정의에 관한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용어 정의에 관해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자, 첫째는 뭐가 나올까요?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 몇 개가 나올까? 무려 여기 8가지가 나옵니다. 8개의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하나하나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계획을 수립했으면 먼저 개발해야 되는데 먼저 국토를 나누재. 뭐로 나누는데? 그래서 국토 구분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자. 자, 뭐로 나눌까? 구분하는 걸 크게 보면 세 수로 나누죠. 첫째는 뭐가 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이게 무엇인지 그 용어들이 먼저 나오죠. 자, 세 번째. 이제 거기다 개발하자 그랬더니 먼저 뭐부터 설치하자?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부터 설치하래요. 무슨 시설? 기반시설. 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게 먼저 나오겠죠. 그럼 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들이 주르륵 하고 먼저 나올 겁니다. 기반시설 관련된 걸.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서 뭔다? 자, 기반시설 개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뭐 있었어요? 아까 말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용어들과 관련된 것들이 주르륵 하고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용어 정의에서 계획에 관한 용어 중에 뭐 있죠? 높은 계획부터 먼저 위에다 썼어요. 가장 높은 계획이 뭐다?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자, 개념 정의 어떻게 정의할까요? 책에 보니까 국가란 말이 나왔잖아. 아까 뭘 보고 국가라고 했죠? 국가란 중앙행정조직의장 책에서 다뤘었는데 중앙행정기관을 뭐라고 한다? 국가로 부른다 그랬잖아. 따라서 국가계획란 누가 수립한다? 중앙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데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둘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국가계획을 합니다. 어떤 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런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된다? 국가계획을 한다. 그래서 국가계획의 핵심은 첫째,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한다.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일단은 무슨 계획? 국가계획이라고 한단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무슨 계획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라는 뜻이 뭐죠?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이때 넓다라는 건 뭘 보고 넓다고 한다? 하나의 관할구역은 건드리고 다스리기에 적당한 구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야. 그럼 넓으려면 뭐 해야 돼? 하나의 관할구역이라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 그때부터 광역이란 말을 씁니다. 서울특별시에만 있으면 광역을 쓰잖아. 서울특별시와 옆에 부천시와 그 옆에는 인천광역시까지 이렇게 걸친다. 세 군데 관할에 걸쳐 있다. 그때부터 광역이란 말을 쓴다.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에 걸칠 때부터 광역이란 말을 쓴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거니까 어디서 수립한다? 여기 서울특별시, 옆에 부천시, 여기 인천광역시 여기까지 세 군데 관할에 걸쳐서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면 요 도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인데 결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어디다가 그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 권역부터 지정합니다. 이 권역을 지정하는데 이 권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 광역도시계획을 이 지역 안에다 수립한다는 그 지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장차 했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걸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냈었습니다. 땡 틀렸죠. 왜? 광역시는요. 하나의 관할구역 개념이잖아. 인천광역시. 그 하나의 관할구역이잖아. 그건 광역도시계획이 아니야. 거기서 수립하는 건. 최소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야 되는데 인천광역시라는 하나의 관역에서만 수립한다면 광역도시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자, 세 번째 무슨 계획 있다? 여기 책에 보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오죠. 첫째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합니다. 그럼 아까 자기 관역이 어디였었죠? 광, 특시, 특도, 시, 군이라는 6군데를 각각 자기 관역을 하고 그때 군에서 무슨 군은 빠질까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강화군, 옹지군은 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라는 그 전체가 하나의 관역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강화군이나 옹지군은 관역의 일부 개념이지 그걸 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기 경기도에 있는 가평군, 양평군 그거는 그 자체를 하나의 관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평군, 가평군이 관역의 개념이 되죠. 반면에 저 인천광역시에 있는 강화군, 옹지군은 군이다 부리지만 그거는 관역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천광역시 자체가 관역이기 때문에 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역의 개념에 특광, 특시, 특도, 시, 구 내놓고 군, 괄호 열고 광역시에는 군은 체외라는 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데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은 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중요한 거죠.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뭐로 나눠진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그럼 그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에 뭘 수립하는 거죠?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종합청사진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 맨 밑에 4번에 나오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역에 대해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자, 그 밑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도시군 다음 페이지에 11페이지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계획일까? 이거는 자기 관할구역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장차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뭐 한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기는 용도지역을 뭐로 정하고 용도지구는 어떤 걸 정하고 또 기반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등등 구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관할구역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다음에 계획해놓고 몇 가지만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 5가지만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부터 보죠. 11페이지 책에 보면 거기 5가지를 어떻게 써놨어요? 1.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됐죠. 즉 어디다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같은 걸 지정하거나 지정한 걸 변경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된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한마디로 묶어서 용도구역이라고 부르고 이런 용도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랍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구역 하는 거 1번과 2번을 합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자. 여기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싶어요? 그 위에다 용도지구 지정하고 싶어? 다시 그 위에다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고 싶어? 또 지정한 거 변경하고 싶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된다. 요거죠. 그게 용자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용 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도로 만들고 싶어요? 공원 조성하고 싶어요? 학교 짓고 싶어요? 한마디로 무슨 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무슨 계부터? 도시군 관리계부터 거기다 수립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의 계획도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죠. 자, 세 번째, 뭘 한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여기다 정비사업이라는 재개발 청축을 하고 싶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그 지역에다가 뭐부터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수립하셔야 합니다.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게 진행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청소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하나로 더 원래 법조문에 됐는데 둘로 나누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거 따로 쓰고 정비사업에 관한 걸 따로 써. 이걸 둘로 나누자는 얘기야.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하나로 더 정의하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따로따로 분리해버리면 이제 나눠진 거야. 마지막 어디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싶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답니다. 이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이 5가지 머리점을 따서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뭐라 그랬죠? 용기도 정지라는 5가지는 뭐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아주 중요한 거야. 도시군을 수립하는 건 이 5가지만 도시군을 수립한다라는 것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군관리계획. 그중에 좀 전에 뭐가 나왔었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나왔었잖아. 그럼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념 정리가 여러분들 책에 6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어디서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요. 자, 좀 전에 도시군 계획 어디서 수립하죠? 수립 대상 지역 자기 관할구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 그랬으니까 자기 관할구역. 여기는 서울특별시 전부 가라. 서울특별시 마곡지구만. 서울특별시 영등포지구만. 이런 식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게 핵심이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전부에서는 수립할 수 없고 일부에서만 수립하는데 왜 수립하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진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라고 이거 30회 때 시험 문제가 박스 문제로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쭉 이거 내용을 써놓고 이거와 관련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고르시오. 라고 시험 문제에서 지구단위 계획 이런 용어 정의가 시험 문제 단독으로 출제됐었죠. 자, 이제 뭐도 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길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라고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두 가지는요. 뭐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즉 도시군 관리구역 수립하는 계획은 두 가지 계획만 있어요. 그 수에 포함되는 계획은 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 뭐 있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습니다. 자, 작년도 시험 문제 뭐가 나왔다? 마지막에 나오는 8번째 거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은 핵심이 뭐더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다.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 책 11페이지에 보면 몇 번에? 8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X라고 써있잖아. 즉 지구 성장 관리계획이라는 이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저 시골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시골에 수립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지 않다? 뭘 하지 않는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랍니다. 즉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지 이 성장 관리계획은 도시군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거 밑줄 쫙 쳐놓고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까지? 8가지 계획하는 게 주르륵 다 살펴봤죠. 자, 이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계획에 맞춰서 국토를 먼저 개발하자. 그럼 개발하려면 뭐부터 한다? 국토를 구분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왜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필지가 세 필지 딱 있답니다. 근데 가운데 필지에는 초등학교를 지었어. 그리고 그 옆 필지에는 뭐 떴다? 나이트클럽을 지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이쪽 좌측에는 이쪽에는 또 뭐 짓고 거기는 웬 러브호텔 거기다 무슨 호텔을 짓겠답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운데는 뭐가 있고 초등학교였는데 그 옆에는 뭐 짓고 여기는 나이트클럽 짓고 이쪽은 무슨 호텔 짓고 무슨 초등학생들 조기교육 시키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니들이 짓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막 져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부터 하자? 국토를 나누자입니다. 어떻게 나눌까?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유상종이 뭐예요?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잖아. 즉 여기는 주택 위주로 짓는 지역을 하자. 여기는 상가 위주로 짓는 지역을 하자. 여기는 공작 위주로 짓자. 이쪽은 개발하지 말고 그냥 녹지로 남겨두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죠? 여기를 주택 짓는다 그랬죠? 주거지역. 상가 짓죠? 상업지역. 공장 짓죠? 공업지역. 녹지죠?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이라는 걸 크게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 이렇게 나누는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용도지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토를 먼저 나누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나눈다? 용도지역부터 먼저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먼저 나누자. 그래 놓고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다시 부분적으로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라는 걸 용도지역 위에 부분적으로 정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상업지역이랍니다. 그럼 일반 상업지역, 건물들 규모가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일반 상업지역의 일부분만은 너무 건물 높게 짓지 말래. 너무 크게 짓지 말래. 여기를 좀 낮게 짓자. 그래서 거기는 뭐를 정했다? 고도지구라는 걸 정합니다. 그럼 고도지구는 건물을 높게 짓는다? 낮게 짓는 지역이다. 낮게 짓죠.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 위에다가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그때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질 수 있는 그 규모를 지체 못하고 더 작게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걸 용도지구라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 번째 뭐도 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그런 개발제한구역은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고 부르고 어디다 정한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적인 어떻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1페이지에 몇 번? 9번에 보시면 용도지역 해놓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한다? 제한함으로써 즉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짓는 걸 함부로 짓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핵심 단어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한다? 제한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뭐로 썼어요? 그 다음에 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건 별로 중요하잖아. 그건 시험 문제 날 하더라도 그건 뭐 바꿔낼 내용 없고 그 다음 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게 또 중요하죠. 즉 용도지역들 지들끼리는 서로 겹쳐서 지정될 수 없다. 용도지역들끼리는 서로 중복돼서 지정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그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 즉 어딘가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구 결정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는 지역. 여기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한다 그랬죠? 용도지역 위에다가. 그래서 용도지구란 개념도 첫 번째 단독으로 나섰어요.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다시 더 강화 또는 완화하게 해요. 이게 핵심 단어야.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뭐 그 밖에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해요. 뭐란데?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 이것도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근데 용도지구, 지들끼리는 용도지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도지구끼리는 서로 중복된다, 중복할 수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맨 밑에 나와 있죠? 30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거야. 용도지구끼리는 서로 중복지정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용도지구는 어디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게 바로 어디란다? 용도지구의 역할을 한다. 거기까지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용도구역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용도구역은 어디다 정한다? 이거야.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좀 전에 제한하는 것들인데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더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란다? 그게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과 용도에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라고 돼 있죠? 그게 용도구역의 역할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여기까지가 용도구역.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겠죠?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뭐라 합니다?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한 게 나옵니다. 먼저 기반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는 총 몇 가지? 7가지. 머리자만 따서 방, 공, 보, 교, 환, 공, 유 해가지고 방공보, 교환, 공유라고 해서 몇 가지 있다? 7가지.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6회 때, 28회 때, 32회 때 시험 문제 아주 줄줄이 납니다. 뭐가 나죠? 다음 중 기반시설의 종류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 또는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시험 문제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방제시설 해놓고 거기 뭐죠? 저수지라는 게 연결됐어. 그럼 방제시설에 저수지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요. 거기 들어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거는 방제시설에 들어간다. 또 공간시설에는 뭐가 들어간다? 녹지, 유원지. 유원지 시험 문제 났어서 그래서 공간시설엔 유원지가 들어간다. 또 보건위생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이주시설. 3가지를 보건위생시설이란다. 그럼 표시해놓고 교통시설에는 뭐 도로, 철도, 항만공항 그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에서 합폐, 수폐, 빛 해놓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합폐,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그 다음에 합폐, 빛,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합폐, 수폐, 빛.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얼마나 폐됐길래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이게 합폐, 수폐, 하도 폐되고 수시로 폐된다. 그래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르는 요 5가지를 뭐라 부른다? 환경 기초시설을 한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기반시설도 이 종류들이 연결된 걸 시험 문제에서 잘 내는데 이 중에 첫 번째로 외우는 건 뭐부터 외운다? 환경 기초시설이 1순위입니다. 먼저 환경시설 5가지는 꼭 외울 것. 두 번째 보건위생시설, 세 번째 나오는 보건시설 3가지 그것도 외우실 것.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방제시설. 그래서 뭐뭐 환경 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방제시설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고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연결하라는 시험 문제가 잘 나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나머지도 나긴 나는데 일단은 최소한 그 정도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특수한 기반시설 3가지가 개념적으로 나오죠. 기반시설에 들어가요. 근데 기반시설에 특수한 기반시설 3가지만 용어 정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뭐뭐 있죠? 첫째,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공동구가 무엇일까? 자, 공동구라는 건 말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림공법에 있는 걸 보셔요. 자, 어디에 나오죠? 여기서 요거죠. 바로 도로, 지하, 땅속에다가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하수도 같은 걸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간, 땅 속에다가 전기, 가스, 통신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공간, 지하 배설물, 이걸 설치하는 공간을 뭐라 부른다? 공동구라고 한단다. 그렇게만 간단히 정리하면 되죠. 또 두 번째는 뭐도 있다? 광역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때 광역시설이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정리하죠? 아까 위에 광역도시계에서 광역자가 있었잖아요. 이때 광역이란 뭘 말한다 그랬죠? 최소한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칠 때 넓은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이때부터 광역이란 말을 쓴다 그랬죠. 따라서 광역시설이란 2가지가 있어. 2 이상의 관역에 걸치는 시설들 또는 2 이상의 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그래서 2 이상의 관역에 걸친다. 대표적인 게 뭐겠죠? 도로 같은 거. 2 이상의 관역에 걸치는 거. 서울, 부천, 인천은 3군데 관역에 걸쳐서 도로가 만들어졌다. 광역시설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이것도 2 이상의 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죠. 인천 사람만 비행기 타는 거 아니잖아. 서울 사람도 탈 수 있고 여기 대전 사람도 와서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 이상의 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걸치는 2 이상의 관역에 걸치는 것도 광역시설이고 2 이상의 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광역시설이라. 이렇게는 개념적 이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도 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설치할 때 3번째 무슨 시설 있어요?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때 공공시설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거기 4가지는 공공시설의 대표적인 거. 도로, 철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일단 이렇게 해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머리 점만 따서 도공철수, 도공철수. 이걸 뭐라 부른다? 공공시설이 하자. 그럼 공공시설의 핵심 뭐죠? 설치한 자가 갖는 거 아닙니다. 도로 만들었다고 그자가 갖는 거 아니야. 누가 갖는다?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 기속되는 게 공공시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된다. 이걸 공공시설이라 부른단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뭐도 나오죠? 이런 기반시설을 잘 봐요.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하여 무슨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했습니다. 여기다가 도로 만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됐다. 여기다 공원 주성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됐다. 여기다 학교 짓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도로 만들겠다고 계획에 수립된 이 시설을 뭐라 부른다? 더 이상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하셔요. 하늘에 떠있는 둥그름같이 떠있는 것들, 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은 전부 다마다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전부 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저 막연하게 떠있는 게 아니고 그걸 특정한 땅 위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런 기반시설을 특정한 위치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때부터는 그거를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특정한 시설은 이제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는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돼요.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 여기다 그런 거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구체화됐죠? 구체화된 그 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자.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수립된 거지 아직 만들지는 않았잖아. 구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 무슨 시설을?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아까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처가 추구하는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 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도시군이 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잘 정리해야 돼요. 중요한 거야.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꼭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12페이지까지 다 끝났고 13페이지 보시니까 뭐가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자,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 그림구법에 이 그림들이, 이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자, 이런 지역은 무슨 지역? 주변이 이미 다 개발이 된 지역이야. 근데 여기만 아파트를 아직 안 짓고 있던 남겨둔 땅이 있었어. 이번에 3,000세대 아파트를 지려고 한답니다. 문제는 옆에 있는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교통량이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 같고, 애들이 여기 전학 오면 다닐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기존에 있는 학교가 너무 콩나물씨로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 학교를 증설해야 돼. 그럼 도로를 넓혀야 되고 학교를 새로 증설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건물들이 다 주변에 들어차가지고 도로 만들려면 기준거침을 철거하고 보산비 주고 만들어야 되고, 학교 지으려면 마찬가지로 기준거침들 철거하고 거기다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보산비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도로 넓힌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곤란한 거죠. 왜?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수천억이라는 돈, 수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그 예산 확보 못 하잖아요. 결국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봤더니 옆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새로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하답니다. 보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저걸 확보해가지고 도로 내고 학교 지을 공간이 없대. 결국은 아파트 짓는 거 3,000세대 지으면 안 되겠대. 왜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이 건물 짓는 것도 작게 짓게 하자. 그런 건물을 작게 짓는 이 구역을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뭐로 인하여?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하는 지역.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하자. 자, 두 번째.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하는 지역이냐? 지금부터 여기 시골 지역에 있던 데를 개발하겠대요. 그럼 여기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었어. 근데 지금부터 개발하면서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지. 누가 부담할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지들이 그런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아니래.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부담 좀 하래. 개발하는 너희들 때문에 기반시설이 필요해졌으니까 일부는 개발하는 너희들도 부담을 한다.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런데 중요한 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합니다. 성격이 전혀 달라. 여기는 이미 개발된 지역, 여기는 이제 개발되는 지역.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서 동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고, 그럼 이 안에다 어떤 기반시설을 필요로 할까?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뭐가 있을까? 7가지야.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공녹학, 수합회. 이거 도공녹학, 수합회. 그 등의 학교 중에 무슨 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는다?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하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3페이지에 보면 21번째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마지막 거 뭐가 나오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그랬는데 그 무슨 개발을 하는 자에게만 부담시킬까? 어떤 개발비가 부과 대상일까? 이게 핵심이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뭐하는 자? 건축물들, 일정한 건축물들을 뭐하는 자? 신축하고 또 하나 증축하는 자. 신축행위하고 또 하나 증축행위. 이 두 가지 행위만이야. 그거 하는 자들에게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지. 개축, 재축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축, 증축 두 가지만 부과 대상.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에 관한 게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계획의 위계질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계획의 위계질서는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제일 높은 게 국가계획, 그 밑에가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가 도시군계획, 다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위계질서, 계획도 상위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중에 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국가계획에 뭐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위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거고요. 또 하나, 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관계에서도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에 광역도시를 수립되는데 거기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그때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게 계획의 위계질서에 관한 건 그게 전부예요. 아셨죠? 자, 이제 14페이지 마지막에 뭐죠? 국토를 용도에 따라 나눈답니다. 뭐뭐 있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이게 도시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도 아니면서 그거의 가운데 지역, 완충지대. 이 지역과 이 지역과 이 세 군데 지역의 가운데 완충지대. 그 완충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도 아니면서 그것에 지정하기 곤란해요. 그거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각각 우리가 관리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때 도시지역에 준하는 건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에 준하는 건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하는 건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관리지역도 셋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어쨌든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지역도 아니면서 그게 가운데 준하여 그게 이제 겹치는 요 중간지대 그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관리지역을 하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농림지역은 어딜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또는 산지관리법에 나는 보전산지 있어요.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는 보전산지 이런 데가 주로 이런 데를 뭐로 정한다? 농림지역으로 정한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주로 지정되는 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에다 농림지역을 정하는데 왜 정하죠?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을 정합니다.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6가지를 보전하고 1가지를 보육성한데 6가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상수원, 생태계, 문화재를 보전하고 수산자원은 보육성하는 지역을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부른다. 그래서 국토를 크게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눈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맨 앞에 기초이론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국토법 맨 앞부분에 이게 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계획 파트 본론 내용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온다 그랬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